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할 것은 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교재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요 외액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외액이란 건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여러 세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은행에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세금을 납부할 때 지방간한테 이제 납부하죠. 주로 관리들한테. 그래서 이 지방간이 이 징수한 세금을 직접 이제 중앙정부에 보내지 않고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요 부분을 이제 받고 나서 그걸 이제 좀 늦게 낸다든지 그리고 일부 횡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상인이 뭐 2천만 원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당연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5달, 6달 뒤에 납부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다른데 고리대나 이런 걸로 이제 유용을 하는 거죠. 예. 또 일부 돈을 빼먹는 횡령을 하거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권력기관이나 지방간 정부 고관대 유착행위가 이제 어, 유착이 돼서 조세책을 물려나기 때문에 이 화폐개혁 때 이 외액 강행을 근절시켜. 근데 문제는 이 조선 상인들이 이걸 통해서 임시 방편으로 또 자금을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뭐냐면 타격을 받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시중에 지금 뭐냐면 돈을 헌금이 없다 보니까 이 조선 상인의 자본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외액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 의미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보면 뭐 보충자 근본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음본이제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 그 구한말시대 때 화폐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도중에 안 넣었네요. 이 자료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기본 심한가기 교재에는 있는데 여긴 없어가지고 자, 기본 심화 강의 교재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는데 보이시죠? 예, 안 보이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자, 기본 심화 강의 교재 보면 제가 이제 이걸 또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예,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55페이지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구한말 화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봐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조율소 조교 부록에서 그 개항장에서 일본 엔화가 유통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일본 엔화는 은본위제에 입각한 거야. 은본위제에 입각한 일본 엔화가 유통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관세를 설치해요. 해관세. 그래서 이제 이 해관세는 초기에는 그 청나라 정부가 운영됐지만 청일 전쟁 이후에는 특정국을 장악하지 못하다가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장악하는데 이게 운영을 했다고 해도 청나라 정부가 그대로 청나라가 그대로 사물 본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사물 봐요. 그래갖고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해관세를 거둘 때 일본 엔화를 걷게 돼요. 엔화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엔화가 또 유통되는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 해관세 설치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청나라가 운영했지만 실제 업무는 일본 애들이 봤다. 그리고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이후부터는 만약 일본 속에 들어갔다. 일본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신식화폐 발행장점을 공포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예전에 그 2년 전 신식화폐 조회라는 걸 공표했어요. 자, 그걸 개정해서 일본 정부 주도로 이제 공포한 것이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신식화폐 발행 장정은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은본위제를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은화를 발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보조화폐인 백동화, 뭐 적동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화는 못 만들고요. 본위화폐인 보조화폐인
백동환을 많이 발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백동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화폐가 널리 유통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외국 화폐를 홍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화폐가 전국적 유통이 됐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개항장 안에서만 유통이 됐는데 이때는 일본 화폐가 전국적 유통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일본 화폐는 엔화죠. 엔화. 자, 그 다음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볼게요. 백동화 인플레이션은 아까 이제 두 가지 요인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정부가 남발했고 일본이 위조 등록을 해서 이 백동화 가치가 하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제국도 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근본이 태안으로 이제 전환, 근본이 태안 제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화폐 제도를 근본이 태안 제도 전환시키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법령들을 공부를 하는데요. 1902년에 화폐 조례를 공포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조례, 그다음에 태양금권 조례 이런 것들을 공포해서 중앙은행을 만들고 그다음 근본위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 네. 왜 안 됐을까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금 보유량이 부족 때문에 실패를 하게 돼요. 요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은행권이 확산되죠. 일본의 근본이제 실시도 일본의 엔화가 이제 국내 유입이 금지되니까 이때 이제 1902년에 그 제은행권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특히 너일 전쟁 이후에 군포로 활용되면서 더 확산이 되죠. 그리고 메가다 화폐 개혁 때 이걸 바탕으로 본위 화폐를 사용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돼. 1905년부터 해서 1911년이 됐는데 11년이네요. 제가 9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전 시간에 11년 오지 기억을 해주시면 조선은행 이렇게 바뀌기 전에 가도기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이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좀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화폐 정책과 관련돼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보충자료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자료로 다시 넘어가죠. 심화자료. 자, 차관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자, 일본인들의 본격적인 토지 약탈 부분도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265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졌어. 1908년에. 그래서 만주나 한반도 지역에 있는 이제 그 토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약탈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국가 소유의 미개간지나 역둔토를 계획적으로 약탈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토지조사 사업 결과 그 빼앗은 땅들을 그 한국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거나 일반 농민들에게 매매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주로 동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주로 국유 미간지나 역둔토 약탈을 목적으로 1908년에 성립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여주나 제정, 봉산, 창원 등지 옥토를 닥치는 대로 약탈의 업무를 개시한 지 1년 반 만에 약 3만 만 정도를 정보를 점유했다. 자, 그리고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국유지 미강아지 이용법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성립하죠. 자,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을사조약 이후에는 이제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이주해서 토지를 점유하게 되고, 아까 이제 등기제를 법제화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토지 가옥 증명 규칙 제정을 해서
예전에 불법화된 일본인의 우리나라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항만공사를 재개해서 철도와 항구 및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도를 건설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든 국도들은 되게 일본 애들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식민지 침탈 운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철도와 항구를 통해서 뭐냐면 침탈을 하고 그 수탈하는 과정에서 그 곳곳에 있는 이제 물자들을 도로망을 통해서 이런 철도나 항만을 운반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도로망을 건설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을 볼게요. 전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했는데 일제 경제 침투에 맞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제 구국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크게 정부 주관한 거와 민간 주관한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정부가 주관한 것은 반공령이에요. 반공령. 민간이 주관한 것은 이제 이권 수원도, 그다음에 상권 수원도, 항구지 개간권, 그다음에 이제 그 국채 보상 운동 등등 있고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뭐냐면 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납세 거부 운동이나 시장세 거부 운동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큰 틀에서는 요거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먼저 방공령을 보죠. 방공령. 자, 방공령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방공령이 뭐냐면 이제 관찰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도내에 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도나 해외에 유출을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방공령이에요. 방공령. 이 조선시대에도 이 방공령을 내린 기록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구한말실 때 개항 에 방공령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일본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해외 유출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내용을 보죠. 자, 개항 이후에 방공령은 주 목적이 일본 상인들의 농촌시장 침투와 곡물 반출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규정이 뭐냐면 조율통상조약이죠. 1883년에 맺어진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37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만약 조선국이 수지 및 한제,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국내 식량 결핍을 염려되어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사대 수출 금지하고자 할 때는 그 시기보다 몇 달 전, 한 달 전에 누구한테 통보하는 거죠? 지방간이 일본 영사관에 알린다. 관찰사적이. 그건 뭐냐면 방공령 자체가 관찰사가 내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근거를 통해서 이제 관찰사가 그 곡물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고 방공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89년이죠. 89년.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거쳐서 항해도나 한경도에서 내렸죠. 그 시행 배경을 보면 곡물의 일본 유출과 홍련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지주의 토지학 및 농민의 토지 상실들이 일어나니까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을 공포를 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렇게 방공령을 한경도와 항해도에서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시비를 건 거야. 왜냐? 분명히 조약상에는 1개월 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통보는 받았어요. 근데 1개월 전이 아니라 뭐 29일, 28일 전에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조율통상조약에 위배된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딴짓거리면서 그만큼 우리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방공령을 처리하고 배상을 요구해달라. 결국에는 조선 정부가 그 요구를 수용하게 되죠. 이게 방공령 사건이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방공령이 처리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571번 내용을 볼게요.
자, 1번 측에서는 조율통상 장정의 규정을 들어 항의해오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방공령은 피해를 입은 일본 상인들에게 할 수 없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1889년에서 1890년에 항해도와 항경도의 방공령은 규모가 매우 큰 곳으로 일본 측의 항해에 의해서 외교 문제가 비화되어 일본 측에 11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예. 자, 방공령 사건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적 구국 운동은 상권수호 운동이에요. 자, 상권수호 운동을 이해하려면 그 표를 좀 잠깐 보셔야 돼요.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기 때는 거주지 무역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거주지 무역에서는 이제 중개 무역을 이제 주로 한다고 했는데 대개 이제 일본 상인들이 밖은 못 나가요. 예, 거주지에서 10리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여기 개항장 객주나 여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상인들이 도중에 끼어가지고 이 일본에서 파는 그 영국산 면직물을 조선의 소비자들에게 뭐냐면 넘겨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이득도 챙겼겠죠. 거꾸로 곡물 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때 조선 농민들의 쌀을 도중에 여기 지주를 거쳐서 이런 그 개항장이나 객주 여각이나 이렇게 해서 건네줘. 중개무역 형태는 건네주면서 일본 상인을 거쳐갖고 일본 넘겨주는 그런 중개무역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정의 결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죠. 왜냐면 일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중국 상인 등 여러 상인들이 여길 무시해버리고 이제 곧바로 조선의 소비상에게 넘어가죠. 물론 이제 직접 판매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도매까지는 장악을 해. 소매는 이제 뭐 내지객주는 이용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중간에 중개모를 통해서 이득을 챙겼던 뭐 서울의 시전상인 집단 등이나 개항장 객주나 여각이나 이런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반대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 상권수호 운동이야. 그래서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서울과 지방 상인들, 공인, 객주 등이 국내 토착 상인들이 몰락을 하는 배경이 돼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들은 철시 동맹 한꺼번에 이제 시장을 철수를 하는 방안 철수해서 항의를 하거나 상권수호 시 그리고 시정상인은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요. 이걸 독립협회가 지지를 해주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내륙산업 활동을 엄단하려고 했다. 이게 불법적인 내륙산업은 뭐냐면 여기 조총산미수령 무역장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내지통상권 인정하지 않죠. 원래는 그렇지만 예의 조항이 있어. 간에서 허가증을 줄 경우에 여행증을 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규정이 돼 버려가지고 확산이 되죠. 근데 나중에는 청나라나 일본 상인 중에 그냥 허가증 안 받고 그냥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권수호 운동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상위소나 객주회가 조직돼서 저항되고 등등 이런 이제 했다.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요 단체로서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됐다. 요거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정상인 집단이었던 한국중앙총상회. 그런데 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어떤 책에서는 이제 한국협회의 전신이다 해가지고 보부상 조직을 이렇게 기술한 게 책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시전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부상 일부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관련된 내용을. 자, 여기 575번을 좀 볼게요. 이게 배경과 관련된 설명 내용인데
슈마크라우트의 근현대 대책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외국 상인과 조선 상인의 중간 상인으로 개항장에서 활동한 조선인 상인들이 객주도 있었는데, 자, 이들이 자본력이 취약해서 직접 대행을 하기 어렵지만 수입품 판매와 수출품의 매입 등에 종사하면서 중간 상인으로서 입지를 어, 가질 수 있었다. 언제까지? 거주지 무역까지죠. 자, 그러나 개항장이 무의미해지고 여기에 조총 삼민 수용 무역장정 이후에요. 자, 외국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 밖으로 확대되면서 개항장 객주들의 기득권을 위협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들은 상위에는 이제 상위소를 설치하고 동업조합 및 객주회를 조직해서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을 뭐냐면 저항했다. 이것도 이제 상권 수호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574번을 또 볼게요. 한국중앙총상회는 이와 함께 독립협회가 전개되고 있는 자유민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독립협회도 독립신문을 통해서 한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 운동을 지지했다. 자, 이에 정부는 전국 각지의 조약에 위반한 외국 상인들 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때 이제 그 조약을 위반한 것은 불법적인 내륙 상업 활동을 얘기해요. 예, 허가증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열강대 정치적 간섭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시효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중앙총상회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간민공동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여해 정부가 헌의 6조를 채택하도 독립협회와 협조를 했다.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와 독립협회 협조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이권수운동 관련된 것에 있죠. 이거는 그 독립협회 관련된 내용 참고를 하시고 그 밑에 이제 러시아 저정도 조차 반대 내용 있죠. 요거 좀 봐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 예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의 활동은 항우지 개강권 반대 운동이 있는데 이건 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국제보상운동이죠. 이 국제보상운동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 이제 보면 목적은 일제 차관 제공 등 경제 예속화 정책을 저지시킨 거고요. 그리고 정계는 국제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봤더니 국제보상 운동에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기념탑 같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 같은 계몽단체 언론기관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참가와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동참을 했다. 예. 그래서 왜 국채를 갚아야 되냐? 아까 했지만 일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예속화시키기 위해서 차관을 제공했다고 했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578번 한번 읽어보자. 대구의 강문사 부사장이었던 서상동의 바리도 사장 김강재 등 유지들이 국제지원금 수합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제보상 기성회를 조직하고 이걸 이제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제보상 국민대표 취지문 발표를 하였다. 서울에서도 국제보상 기성회를 조직하여 그 보상금 모집 운동을 본격화시켰다. 그 다음에 그 580번을 좀 읽어볼게요. 자, 여성들은 반찬감을 절약하고 비녀, 가락지 등을 기부했다. 일본의 유학생들과 미주와 노령의 공포들. 이때 노령이라는 건 연해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교포들도 의용군을 보내왔고 일부 외국인들도 참여했고 항지와 정부 대신도 금연하였다. 전 국민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시작된 모금이 시작된 3개월 뒤에 5에서 20만 원에 달했다. 자, 그러나 1907년부터 말부터 모금은 일제 방해 때문에 그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결과를 보면 일제 통감부가 그걸 좀 지켜봤다가 보니까 이게 반일적으로 흐르거든. 그래서 반일 운동을 간주하고 탄압을 이제 자행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이걸 이제 재판에 붙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금을 한다는 핑계로 횡령죄로 해갖고 돈을 떼먹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재판을 붙이는데 물론 나중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단이 되게 되고 이 모금 자금을 경무부 총관부에서 나중에 일제가 총관부가 세워질 때 경무부에서 이제 뭐냐면 강탈래 다른 데 쓰게 돼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에는 중단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대한민국 신부에 대한 탄압을 시도하여 그 발행인이었던 영국인 베데데 추방 공작을 전개하는 한편 1908년 모금층 양기탁을 국제보상금을 횡령했던 혐의를 씌워서 구속하여 재판을 해부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보상운동은 매우 위축되었다. 이후 국제보상운동의 지도부는 모금보다는 모금액의 보관과 조사, 감독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결국 이 운동은 통감부가 배일운동을 간주하여 그 지도자를 양기타고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가해 중지되고 말았다. 예. 자, 그 밑에 이제 있고 582번은 이제 그걸 뺏은 것을 어떻게 썼는가? 이걸 총관부가 어떻게 썼는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잠깐 풀어보죠. 다음 자료와 관련된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김강재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도 쭉 있는데 이건 국제보상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제국신문 만세보 같은 언론기관들이 참여했고요. 대한자강회 같은 예국계몽단체도 참여했죠. 그리고 일본 유학생이나 미주 러시아 교포들도 참여했고 통감부는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조직적으로 탄압을 했고 자, 이 5번이 틀리죠.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조선사람은 조선의 것으로 구을 내세웠던 것은 1920년대 펼쳤던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이때 이제 그 일본이나 서양 세력들 자본들 이제 침투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그에 대응해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얘기할 텐데요. 요게 크게 뭐냐면 상업자본, 상업자본, 금융자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산업자본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본을 축적할 때 어떤 식으로 축적한다? 유통을 통해서 축적하는 자본이 산업자본이고요. 산업자본은 자신이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금융자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본을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올라갈수록 이제 뭐냐면 자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야. 산업자본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런 형태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했어. 왜? 일단 자금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운영 기법이라든지 회사 운영 방법 이런 것도 그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먼저 볼 게 상업자본이야. 상업자본은 종전의 유통을 통해서 그 자본을 축적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부상이나 시전상인, 건강상인, 개성상인, 객주,
다 뭐예요? 자기가 생산하지 않고 물건 갖다 팔아가지고 유통을 통해서 그냥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상업자본 육성 과정을 좀 볼게요. 배경을 보면 외국 자본의 침투에 대응해서 근대 경제 건설을 노력한 일환으로 이제 산업자본을 육성을 하려고 했고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보부상과 연결돼서 해상공고를 설치했죠. 그 당시에 정부는 특정 산업 산인 집단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이들 바탕으로 해서 뭐냐 외국 상인 집단들 막으려고 했어요.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되네요. 자,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해상공고를 설치하고 나중에 상리국도 설치하고 그러죠. 그다음 운송 기능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근대적 기선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선회사, 이윤사 이런 같은 간형 운송 회사를 설립해서 세국 운반을 전담을 하는데 대개 이런 운송 회사들은 요 경강상인들이 주로 뭐냐면 운영을 해요. 그다음 기존의 산업자본들의 변모를 보면요. 시연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을 조직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게 돼. 그래서 근대적인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자본에서 뭐의 전환이죠? 산업자본의 전환이죠. 그리고 경강상인들은 조선 후기 때부터 보통 세곡선을 운반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활동했죠. 주로 쌀 유통.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증기선을 이용해서 정부의 세곡 운반에 독점을 하게 되니까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경강상인들이 증기선을 구입해서 그 당시 서울 중심의 미국 유통 분야 상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이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근데 이게 정부 지원 방법이 좀 잘못돼가지고 증기선을 구입하려면 여기는 이제 경강상인들이 이제 증기선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그 증기선 구입 비용을 대줘요 일부.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수탈해서 되냐면 전운사를 파견해갖고 전라도 지역 가갖고 뜯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강상인들이 족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전운사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 그런 배경 아래에서 일어났던 거야. 자, 그 다음에 개성상인들은 이 개성하면 인삼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인삼 재배와 판매를 특화시켜서 종삼회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수출 유통업을 확대시켜서 서울 이북지방까지 상권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여기에서 객주가 있는데 객주는 조선시대 때 주로 이제 포구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보통 객주는 크게 여각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개항 초기 때 이제 개항장 객주는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항장 객주를 통해서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하고 팔고 사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조총산민 수령 무역장정 이후에 쇠퇴돼. 다만 객주 중에 내지 객주가 있어요. 얘네들만 거꾸로 보통 조총산민 수령 무역장정은 대부분 그 중개무역을 한 상인들이 조총산민 수령 무역장정 이후에 몰락을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외는 있어요. 내지 객주는 이 오히려 조총산민 수령 무역장정 이후에 개항적 객주가 쇠퇴한 방면에 이들은 오히려 성장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일본 애들이 농민들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농민 앞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농민들이 실제로 일본 물건들 받아가지고 했던 게 내지 객주야.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진출했다고 해도 자기들이 직접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내지 객주를 중에 소매상을 사 먹고 자기가 도매상을 삼아서 갖다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때문에 내지 객주가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객주 중에 일부는 정부의 보호에서 상해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 그 해설제도가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가 상해사예요. 상해사는 뭐냐면
주식회사하고 좀 달라. 이건 유한회사야. 유한책임회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한책임회사가 아니라 무한책임회사네요. 예, 무한책임회사. 이 상해사는 어떤 식으로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냐면 명명의 물주들이 있어요. 물주들. 이 물주들이 돈을 합쳐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모든 이익과 그 다음에 채무를 동시에 뭐냐면 공유하면서 이익도 공유하면서 채무도 같이 지는 거야. 그래서 빚을 졌다. 그러면 끝까지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득은 100% 거기에 이제 돈을 대준 물주들이 나눠 갖는 거고. 이게 상회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회사들 이제 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정부도 이 상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고요. 여기 한성순보에 보면 회사설에 있죠. 그래서 이때 서양의 회사제도 소개할 때 요 상회사 같은 것들 소개시켜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부 상회사들은 정부의 또 특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성장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상회사에서 벗어나서 일부 기업들은 주식회사까지 발전돼요. 자, 주식회사는 좀 다른 거죠.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그 여러 곳에서 주식을 갖다 팔아요. 그래서 주식을 살 만큼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이익을 얻고 그리고 그 주식의 한도만큼 뭐냐 책임만 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 책임회사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무한으로 책임받는 반면에 끝까지 갚아야 되죠. 근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기가 주식을 살 만큼만 이익을 보고 주식을 손해를 보면 그만큼만 손해보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일부 기업들이 주식회사까지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 상해사 성립 그 배경은 개항의 외국 자본주의 침투, 그리고 외국인 회사의 상인대 국내 진출, 그 다음에 개화 사상가들이 이제 앞에 그 신문을 통해서 회사 제도를 소개하는 것 등을 해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뭐 이제 시기별 상황도 있으니까 그건 각자 보시고. 그래서 상해사들은 뭐 운송업, 해운업, 토건업,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이 여러 회사 종류로 이제 분야도 진출했다. 근데 뭐 이런 회사들을 다 애울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예.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볼 것은 이제 이윤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나오니까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돼요. 해운업 중에 정부가 만든 그 국립회사죠. 이런 회사들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업자 성격의 이제 상회사가 나중에는 근대적 주식 형태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일부가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상회사보다 주식회사가 더 발전된 회사 형태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589번. 상회사는 몇몇 사람들이 공동 출자한 소규모 상회나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 있었지만 규모가 비교적 큰 합작에서 생겨났으며 이들은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주를 모집을 해갖고 자금을 모집을 하는 주식회사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회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이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렇지만 이 상회사도 문제가 있었죠. 일단 상회사뿐만 아니라 상업자본 전반이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도 자금이 부족했고 기술 및 운영 방식의 미숙, 일본의 정치적 방해,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의 상권 장식 등등 해서 토착회사들, 그러니까 상업자본을 바탕한 토착회사들이 오래 종속하지 못하고 일본 자본에 흡수 통합되거나 몰락을 하거나 파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관련된 내용들 59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족자본이 착차 성장해 가고 있었으나
그래서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규모 또한 너무 작아서 날로 심화되는 열강의 경제 침탈로 인해 외국 자본에 치니까 정부의 정책 빈곤에 따른 그 악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그 개항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에 이뤄 관료자본이나 상업자본에 의한 회사 설립과 그 기업 활동은 한때 상당한 성과를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 부족, 기술 및 운영 방식의 미숙, 일본의 정치적 방해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상업자본의 한계를 이제 얘기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상업자본이나 금융자본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 이제 상업자본과 금융자본 볼게요. 자, 상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장제 수공업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통 수공업을 계승해서 그 당시 이제 물주제 형태 이제 제작 방법에서 분업화 방식으로 공장제 수공업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물주제 형태라는 건 선대제죠. 선대제에서 이제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선대제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세계사 시간 때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물주, 상위 물주가 있으면 상위 물주에 비해서 공정이 나눠져요. 작업 공간이. 근데 이제 이 공장제 수공업은 그게 아니라 공장을 만들고 한 공간에 공장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직기들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공간에서 분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이야. 이게 공장제 수공업이고 나중에 거기에 기계까지 두면 기계제 그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제 수공업은 주로 산업자본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통적 수공업을 계승해서 이제 조선 유기산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유기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 이제 만드는 거고 연초공장 담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 면직물 이제 생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공장제 수공업을 벗어나서 공장에다 이제 기계를 떠요. 기계제 공장제 기계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이나 관리 기업 같은 것들은 이제 근대적 기계 섬유자는 방직기나 방적기 같은 걸 사가지고 먼저 동력을 이용해 갖고 이제 왜냐면 공장을 통해서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로 직조사라든지 대한직조공장, 뭐 한성 재직회사 등등이 있었고 관리 기업 같은 경우에 직조국이나 그다음에 대조선 저포 제사공장 등등이 있었어요.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수공업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산업 자본으로 이렇게 관련돼서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업자본들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종로직조사 같은 경우인데요. 이 종로직조사는 시전상인들이죠. 이 시전상인들은 상업자본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자본으로 바뀐 거예요? 산업자본으로 바뀌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직물 생산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냐, 근대적 경영에서 요업이라든지, 어, 도자기 산업이죠. 그 다음에 뭐 정미업, 사냥 제조업, 성냥 제조업, 담배 제조업 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평양 자기회사는 신민회가 운영됐죠. 민족자본 육성을 통해서 운영됐고, 한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은 외국 자본과 일제 경제 출탄로 몰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근대적 금융자본의 성장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일본의 금융기관의 침투, 그다음에 일본의 고리대금업 성행을 해서 이 대응해서 내국인들 은행 설립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한말 때 은행 설립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뭐 조선은행은 나중에 이제 1909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그 1909년인가요? 1910년에 만들어진 조선은행과 달리 관료자본으로 구성된 은행이에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고 출납 업무를 다녔지만 국보에 망했고요. 한성은행은 이따가 이게 나중에 조은행으로 계승이 되죠. 그리고 대일천은행은 상업은행으로 계승되고 한일은행은 이제 있었다. 한일은행 등등 있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부분 이런 은행들은 나중에 메가드 화폐 개혁 결과 다 일본은행에 예속이 돼. 그러다가 나중에 강복부에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결과를 보면 자금 부족이나 운영 방식의 미숙으로 일본의 일제 학폐 정리 사업 때 대부분 몰락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호체제하에서 화폐 정리 사업 등 민족 자본에 대한 탄압책 때문에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은행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준비 단계인 재정 정리 일환으로 실시한 거다.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을 다른 말로 재정 정리 사업이라고 또 해요. 자, 그리하여 이제 한국 상인들에게 화폐 자산을 빼앗은 일본 상인들이 넘겨준 결과 극심한 금융공황이 나왔고 한국 상인들의 큰 타격을 줬고 민족 자본 성장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이제 은행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자본까지 이제 한번 쭉 봤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서포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서포트 인증번호 두 번째죠? 12번이요. 12번. 자, 적으셨죠? 자, 그 다음 보부상 조직을 보죠. 이 보부상 조직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다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 이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을 합쳐갖고 보부상이라고 하죠, 보통. 그 보상은 이제 보따리 장수를 얘기하고 부상은 지게를 이제 짊어지면서 움직이는 행상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부상들은 조선 시대 때부터 조선 초기 때부터 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그들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특권을 주고 그리고 간에서 원하는 물품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것들에 위해서 동원되는 조직이 보부상 조직들이야. 그래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여러 특권을 줬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갑오개혁 이전까지 보부상 조직의 변화 과정을 볼게요. 자,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좀 기억은 좀 해주세요. 보부청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갑신전병 때 언급됐던 해상공국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해상공국이 나중에 상리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자, 이거는 정부가 보부상 조직들을 통합해갖고 그들가 뭐냐면 그들 이득도 챙겨주면서 정부가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들이에요. 예, 요 보부상 조직들은 그 중에 이제 갑신정변과 관련된 게 해상공국이라는 조직이죠. 그 밑에 해상공국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자,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그 뭐냐면 얘네들이 자체 이제 뭐냐면 조직을 또 만들어요. 이게 상무회의소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한국협회도 이제 조직이 되죠. 근데 이 한국협회는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해체되고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시전상인들이 조직한 거지만 여기 일부 뭐냐면 보부상족도 가입을 하게 되죠.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보부상 조직들 보면 자진적으로 이제 자진해서 만든 건데 뭐 공지에서 상명회, 명진회 뭐 등 공진회 등등등 있었고 자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건데 뭐 우리가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 위에 갑오개혁 이전에
이 보부상 조직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해상공국하고 상리국. 그리고 또 나중에 갑오개혁 이후에는 한국협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이 보부상 조직은 근대적 상인 집단으로 단체로 성장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예. 자, 그러면 관련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볼게요. 자, 밑줄진 이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도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해상공고를 설치함으로써 특별히 임금님께서 이들을 가엾게 보시고 보호하는 것이니 그 감사하고 축하함은 과연 어떠하니요. 더욱 2만 양의 돈을 내려주시면서 자산과 우상에게 반씩 나눠 팔도의 경비를 수속하여 임금의 은혜와 혜택을 보호받도록 하소서 하는데, 자, 이건 이제 보부상 조직과 관련된 거죠. 예. 자, 보부상들은 조선 후기 때부터 예전에도 제가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얘기한 것처럼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보부상들이 만들었던 연락 방식이에요. 자, 일제 강점 이후에는 더 강력한 조직과 영향을 가졌다. 아니죠. 일제는 보부상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보부상 말살 정책을 이제 폈기 때문에 대개 보면 몇 개 보부상 조직들만 남고 거의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틀렸고요. 자, 이들 중 그 상당수가 상업자본, 유통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상해사 설립했다. 맞죠? 그들 중 상당수가 이제 상해사 설립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별도 조직이 갖췄으나 해상공국을 만들면서 하나로 통합됐다. 예, 보상과 부상 조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해상공국을 통해서 통합이 됐는데 해상공국 외에도 그 밑에 보부청이라고 해갖고 또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답이 이제 맞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항 이전에도 정부의 승인으로 신분을 보장되면서 상업활동을 했다. 맞죠? 이 보부상 자체가 간상 특허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반으로 보호를 받았어. 물품에 대한 특허도 독점 판매도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일화가 있는데, 그 조선 그 이성계가 나라 세울 때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위기에 있었나 봐. 그 도적된가 뭐 하여튼 만나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때 뭐 보부상들이 와갖고 도와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로 이제 이성계가 고맙게 생각해서 보부상들에게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 뭐 이런 그 설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자, 하여튼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니은을 제외하고 다 이게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은, 니은, 미은이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잘못된 설명이네. 여기 상업자본을 추측해서 상해사를 설립했다고 했죠. 예, 제가 이제 착각했는데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에 일부. 예, 일부. 일단 이게 틀렸어. 그래서 제가 잘못 착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틀렸으니까 그래서 맞는 거니까 기응, 니은, 미음이 되겠죠.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 상무사는 이제 이거 넘어가죠.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조직 내용은. 자, 2번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상인과 관련된 정부기구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 상인의 활동을 옳은 것은 자, 해상공국 이 오타네요. 상리국, 농산암호, 상무사 이런 거는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예, 보부상 조직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보부상 조직과 관련된 것은 그 3번이죠. 그래서 한국협회에 가입해서 독립협회 활동을 방해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잠깐 이제 송도북이라는 독자적인 장부기록부를 이제 했다. 이거는 무슨 상인들이에요? 개성상인들이죠. 그 다음에 관리와 결탁해서 대동미 수송을 전담했다. 이건 조선후기 때 이제 경강상인들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수송 위탁, 중개, 대부업. 이거 객주죠. 객주. 예, 또 여각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 틀렸죠. 일제 강점 이후에 조선총독 비호하에 영향을 행사했다. 보부상들은 탄압을 받아요. 탄압을 받아서 이제 사단계로 힘들게 되죠. 자, 그래서 3번 답이 3번이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철도 자주화 노력을 볼게요. 요게 이제 09년 기출문제에 나왔고요. 재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19년인가요? 예. 19년 기출문제도 나왔던 거죠. 자,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건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더 자주적인 노력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야.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한 간선들은 다 누가 장악해서 건설했죠? 일본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철도와 전신선을 장악해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 뭐냐 경부선이나 경의선 같은 것들을 건설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가 나름대로 그에 대응해서 우리도 한번 자주적으로 철도를 넣어보자. 해가지고 노력을 했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경인선하고 경의선을 이제 그 각각 미국과 프랑스부터 양돌했다가 왜 이제 뭐냐면 이 프랑스부터 이제 또 경의선을 또 대한철도에다가 이제 양돌 받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일제한테 뺏겼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철도 구축 같은 걸 마련했고 철도 부설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철도사 간청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지선은 간선은 못하지만 간선과 연결된 지선을 한번 어 놓으려고 했어. 그래갖고 뭐 영남 지선 철도 부설 계획도 하고 그리고 이용익이 이제 서울과 개성사의 철도 부설 계획을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 왜? 자금이 부족했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철도 자주화와 관련돼 갖고 중요한 인물이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보부상 출신 이용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용익은 국가 주도도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개성 사이에 토공공사를 시행해서 철도를 부수하기 위해서 애썼다. 당시 철도를 자주적으로 건설한 의지는 서북철도국, 이 서북철도국은 전국 내에 안에 있는 그 기구죠. 자, 서부철도국을 건설 착수해 프랑스가 해관사를 담보로 해서 건설 자금의 공급을 신청했지만 대한제국은 후일의 번거로운 일들을 고려해서 이들 거절하는 데 살펴볼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경의선은 이제 뭐냐면 누르고 2단으로 서울과 개성 사이 그 2단으로 이제 했던 건데 자 그때 이제 프랑스가 PV사가 좀 하다가 나중에 물러났잖아요. 경의선은. 근데 다시 나중에 프랑스가 또 뭐냐면 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한 거야. 자 그렇지만 이처럼 대한제국과 민간의 힘을 합쳐서 철도를 자주적으로 부설하기 노력했지만 자본 조달이 여의치 못해서 결국에는 답보 사태에 빠지다가 결국에 서울과 개성 사이를 경의선의 일환으로 일본이 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위해서 이제 서울과 개성 그리고 덕양정에서 의주까지도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간의 노력 중에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대한철도 회사가 있어요. 대한철도 회사. 박기종이 세운. 박기종이 세운 대한철도 회사가 경의선 철도를 나름대로 부설하고 시도했죠. 프랑스의 PV사의 양도를 받아갖고 그렇지만 자금 부족을 실패했어요. 결국엔 국내부에 이제 서북철도국 넘어가게 되죠.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608번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근현대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네요. 경인선, 경부서 등 주요 철도 부설권이 외국에 넘어가자 민간인들이 철도 부설하려고 하였다. 이 박기종이라는 사람이 1898년에 부산 하단포 간의 철도 부설권을 농산공사 대신 인가받았고요. 1899년 정부는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박기종이 창립한 대한철도회사,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예전에 기출에 언급했던 회사, 나왔던 회사예요. 대한철도회사에 허가해 줬으나 자금 부족으로 수포 돌아갔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인계받은 게 서북철도국이고, 서북철도국에서 경의선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개성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가 이것도 잘 안 됐죠. 그래서 다시 너일 전쟁 와중에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경의선이 개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607번은 이거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게 뭐냐면 철도군 부설과 관련된 그 국부셈 내용이야. 제가 뿔셈이라고 계속 적어놨는데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뿔셈이야. 예. 고쳐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안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냥 각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철도 자주권 자주적 부설 노력 관련된 내용들 한번 봤고요.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구한말 화폐 정책 그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 있네요. 예, 제가 여기 있는 걸 잘못 냈는데 좀 뒤에다가 앞에다 배치시켜야 되는데 편집하는 과정에 뒤에다 배치시킨 것 같아. 자, 아까 좀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있으니까 굳이 보충 자료를 올릴 필요 없겠네요. 2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 예, 284페이지, 2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 문물의 수용 및 근대 문화의 형성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근대 문물들 우리가 많이 수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 앞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들 이제 있으니까 각자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근대 문물 수용할 때 그 당시 뭐에 입각해서 동도서기에 입각해서 수용했다.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대 시설 수용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뭐 철도, 산업시설, 의료시설, 통신시설, 해운시설 쭉 있거든요. 그 내용들 좀 그냥 한번 봐두시고. 자, 여기 내용들 한번 보는데 제가 이제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내가 1시 30분? 음, 한참 쉬는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요.